저는 중도 방죽이라는 곳을 갔는데 중도 방죽. 그 일제 강점기에 중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방죽을 만든 곳이래요. 갈 데가 엄청나게 평야처럼 굉장히 넓은 그 곳인데 야, 정말 장관이고요. 갈 데가 많으니까 정말 갈 데가 있더라고요. 아, 내가 지금 차마 이걸 하실까라는 거. 내가 저도 할까 머릿속으로 말까 생각했거든요. 할까 말까 하다 아니에요. 쪽에 이제 이렇게 만을 좀 둘러보다 보니까 사건과 관련되어 가지고 여러 또 이제 기억들이 떠올라서 저는 이게 참 약간의 어떤 직업병인 것 같아요. 근데 그 2015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여기 이제 시화호에서 갑자기 시신이 하나 발견이 됐는데 몸통만 발견됐어요. 몸통이요. 몸통만. 시화호에서 토막난 시신 일부가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여성의 상체만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여성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게 사건 해결의 시작으로 보고 숨진 여성의 신원을 찾고 있습니다. 발견이 되면 가장 먼저 이제 병원 영안실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이제 검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몸통 시신이 발견됐을 때 제가 검시를 할 때 참여를 했었는데 이 시신을 훼손한 도구가 굉장히 특이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계획적이지 않고 아주 결들이 좀 조잡하게 이렇게 훼손이 되어 있어서 이게 이 사건이 벌어진 장소나 범행 도구가 대충 이제 추정이 될 정도로 이제 가정집일 것이다라는 이제 추정만 하고 있었던 상황이죠. 한 이틀 정도 후에 이제 나머지 얼굴하고 뭐 손 이런 부위들이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못 찾겠다 했는데 정말 과학적으로 잘 설명이 안 되는 장소에 딱 걸쳐 있었어요. 우리 경찰에서는 가끔 그런 표현을 합니다만 너무 억울한 나머지 떠내려가지 않고 발견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근데 이제 좀 빨리 발견되다 보니까 그나마 지문 채취가 가능해서 신원을 확인을 했는데 그 당시 이제 41살의 여성이었었어요. 그 결혼을 해서 둘이 살고 있던 누군가의 아내인데 그래서 신원이 밝혀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남편이 아내가 이렇게 며칠 동안 실종이 되어 있는데 미기가 신고를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실종 신고를. 그 심점을 두고 이제 잠복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며칠째 잠복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비닐백 같은 쇼핑백을 들고 집을 나와가지고 어느 건물 옥상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손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잠복을 하고 있던 경찰이 가서 뭔가를 확인해 봤더니 남아있던 아내의 시신 조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증거를 현장에서 이제 확보하고 체포를 했습니다. 부인 한 씨를 살해한 건 지난 1일 오전. 다음날 김하일은 시신을 집에 두고 여느 때처럼 자전거로 출근했습니다. 퇴근해서는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했고 자전거로 2번에 나눠 유기했습니다. 피해자가 누군지 확인되면서 수사망이 좁혀오던 어제와 오늘. 김하일은 결국 집에 숨겨둔 나머지 시신도 근처 빌라 옥상에 숨겼지만 그 과정에서 경찰에 확증을 줬습니다. 살해 동기는 돈 때문에 일어난 부부싸움. 카지노에 빠져 고향의 집살돈을 모두 날린 게 화근이었습니다. 범행 동기가 뭐야? 라고 했더니 월급 안 주고 또 도박을 했느냐라는 말 때문에 죽였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수많은 범죄를 봐왔지만 이것은 동기가 아닙니다. 결국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변명이나 이런 것들이지 아내를 살해하고 그렇게 완전히 훼손해서 그냥 바다에 갖다 버린다는 거는 뭐 그가 가진 잔혹성의 어떤 그 대표적인 행위죠. 이제 그 이렇게 만이나 바다에 시신을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제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 가장 목적인데 문제는 여기까지 이동을 해야 되니까 거의 대부분이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면 그 나머지 시신의 일부를 발견한다고 해도 지문으로 신원을 확인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제 열기나 이런 습도에 특히 예민한 곳이 그 손끝인데 이 손이라든지 이런 데 표피가 다 손상이 많이 간 경우에도 알아낼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을 쓰냐 하면 잉크를 바릅니다. 잉크를 여기다 바르는데 우리가 생각하시는 것처럼 완전히 뭐 물감을 칠하듯이 잉크를 바르는 게 아니고 지문 융선이 보이도록 정말 기술적으로 잉크를 발라요. 발라놓고 접사 렌즈로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그 지문 융선이 마치 지문을 찍은 것처럼 가장 잘 확인이 되고 그것도 안 되면 그 실리콘 러버라고 해서 이제 실리콘을 혼합을 해가지고요. 골무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덮어요. 그다음에 그걸 빼서 뒤집어가지고 내 손가락에 끼고 찍어요, 지문을. 그럼 지문이 찍히면서 융선이 보입니다. 네. 이것도 안 되면 거프를 벗겨냅니다. 여기 이게 피부를 피부를 벗겨서요? 벗겨내서 속에도 어떤 흔적이 있나요? 속지문이 있어요. 이 지문이 표면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네, 손 네. 안까지 속지문이 또 있어요. 그거를 채취해가지고 신원을 확인하는데 근데 이 익사 사건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이 그 지문 채취하는 것이 정말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권위가 있고 권위가 있어요. 네. 전 모두 인정합니다. 지문 연구가 제일 많이 돼 있고 전 국민의 지문을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밖에 없다 보니까 만 18세 이상은 다 네. 찍으니까. 그러니까요. 도대체 왜 그렇게 그 한국 사람이 지문을 잘하냐? 또 우리 지문 많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한국 사람들 끝까지 찾는다는 거죠. 우린 끝까지 할 동기가 있는 거죠. 반드시 지문이 있으니까. 어딘가 이게 있으니까. 어딘가에 있고 찾아낼 수 있으니까. 그렇죠. 데이터베이스에 있을지 없을지 있으니까. 모르면 하다가도 이거 열심히 해봤자 뭐 찾을 수도 이럴 텐데 우리는 반드시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강력범죄 전과가 있는 자들만 보관을 그 하니까 데이터에만. 없을 수도 있는 거지. 그 익사 사고의 지문 감식이 해외에서도 그 활용한 경우가 있죠. 대한민국 지문 기법이 정말 세계적으로 활용된 사례가 몇 개 있어서 잠깐만 소개를 제가 드려볼까 하는데요. 아마 2004년에 일어났던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쓰나미, 인도양 쓰나미. 네, 네. 수마트라 섬에서 이제 쓰나미가 발생을 해가지고 뭐 인도네시아, 태국, 스리랑카, 인도 전부 다 덮쳐가지고 쓰나미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망하고 실종이 됐죠. 그 추산되기로는 사망자가 28만 명 정도가 됩니다. 실종자도 14,000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우리 한국인들이 자국민들이 이제 거기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의 그 이 CSI 요원들이 파견이 돼가지고 자국민들 신원을 네. 확인을 해가지고 빨리 시신을 수습하는 일에 참 이제 투입이 됐었는데 시신이 발견되면 이제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한국인 시신만 우리가 신원을 확인하는 게 아니고 다 지문을 채취해서 그냥 서로 데이터베이스로 공유하는 이런 이제 작업들을 했는데 워낙 물에 불어 있으니까 드라이기로 이거를 이제 말리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CSI들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기법을 안 씁니다. 어떻게 했냐면 끓는 물에 한 3, 4초간 살짝 넣었다가 빼면 피부가 갑자기 팽창을 해요. 3, 4초 만에. 이건 고온 습열 처리법이라고 해서 지금도 이 방법으로 지문을 채취하고 있는데 근데 외국 수사팀 많이 배웠겠네요. 그래서 1시간 동안 드라이기로 시신을 말리고 있는 다른 외국 CSI들보다 훨씬 많은 지문을 계속 채취를 해서 막 인적사항을 밝혀내는 거예요. 신원을 밝혀내요. FBI가 전 세계 CSI들을 다 모여. 자 이제 한국 CSI한테 배워 이거. 해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열흘 걸리기 한 이틀 만에 모조리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빨리 수습해서 귀국했던 이 사건이 그 쓰나미 사건입니다. 근데 지문이 처음에 도입될 때에도 연구가 필요했던 것이 평생 동안 변하지 않는다는 네. 거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연구를 오래 해서 이제 안 변한다는 것이 입증이 되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종생불변이다. 태어나는 순간 죽을 때까지 이 지문은 변하지 않습니다. 위치가 바뀌지 않는다. 이 때문에 범인을 특정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종생불변하고 이제 만인이 부동하다. 이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 영화 보면은 왜 화면을 보면 막 지문이 막 돌아가면서 찾잖아요. 네, 매치, 이렇게 노 네. 매치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따다다다닥 네. 딱. 점이 찍히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땀구멍이에요. 땀구멍의 위치가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문을 찍으면 그 땀구멍이 점처럼 찍혀 있거든요. 사실 들여다보면. 그 위치에 똑같은 장소에 그것이 있어야 이 사람이 동일 지문 판결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엄격해서 14개가 넘어야지 동일인으로 판정을 하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문양도 변하지 않아요.
동그랗게 말린 지문이 있고요. 한쪽으로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한쪽으로 해서 재상문, 와상문 이렇게 표현하는데 문양도 이쪽 오른쪽이 있고 왼쪽이 있고 이게 다 달라요. 그 번호들이 다 있어서 만약에 장강명 선생님이다 그러면 이 지문 번호가 있어요. 78931 뭐 이렇게 해가지고 번호가 있어요. 그러면 그 번호를 찾아요. 아, 일일이 볼 필요 없이 일단 그 번호들 가지고. 근데 그 번호가 다 번호가 같은 사람은 있어요. 그럼 이제 그때 번호가 같은 사람은 있는데 그때 이제 구분해. 그 좁혀가는 거죠. DNA랑 비슷한 방법이네요. DNA도 그렇습니다. 숫자 몇 네. 개 가지고 일단 저장해 놓고. 아니 이게 지문이 손가락, 그러니까 사람에 관련된 지문만 있는 게 아니고 개 코에 지문이 다 다르대요. 개가. 아, 개 코에도 지문이 있나요? 코 여기 번지르르한 데 있죠. 아, 여기 지문. 이거 개가 겹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 애완동물의 이 코 지문을 등록제로 하는 방법으로 우리나라 회사가 그쪽에서 엄청 큰 상을 받았대요. 비문. 비문이죠. 보호자가 각각 다른 두 마리의 포메라니안 강아지. 그냥 보기엔 구별이 쉽지 않은데요. 강아지의 비문을 찍어 식별해보니 찾고자 하는 강아지가 아니라고 나타납니다. 기가 막히다. 예. 갑자기 생각났는데 판다곰이 눈이 이렇게 멍이 있잖아요. 네. 그게 다 다르대요. 아, 그래요? 지문처럼. 그걸로 구분한대요, 자기들끼리. 아, 모양이 다 다르대. 실제로 자연에서 그렇게 패턴이 만들어질 때 굉장히 수많은 요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패턴이 완전히 똑같은 경우는 거의 없어서 얼룩말도 똑같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패턴이 비슷해 보이지만 그걸 가지고 판별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다 같은 맥락이죠. 우리 지문이나 얼룩말의 모습이나. 그러니까 세상에 모든 것은 똑같은 건 없다. 물건에도 지문이 있다면서요? 그걸 이제 화학적 지문이라고 아, 부르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화학적 지문이라고 그러는데 좀 이제 어려운 용어가 나올 수 있는데 동위원소라는 것을 동위원소. 이용하는 동위원소라는 걸 이용하는 과학적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은 다 원자로 네. 되어 있거든요. 다 원자로 되어 있는데 재미있게도 동위원소라고 해서 똑같은 원자인데 단지 무게만 다른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 예를 들면 그러니까 똑같이 김상욱인데 하나는 몸무게가 70kg인 김상욱이 있고 몸무게가 80kg인 김상욱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 둘은 뭐 어디 가나 김상욱이야. 그래서 이걸 이제 동위원소라는, 그러니까 원래는 화학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서로 차이를 알 수 없어야 되는데 이제 질량 분석기라는 게 있어요. 화학에서 질량 분석기를 이용하면 다른 게 다 똑같아도 질량이 다른 것의 차이를 보여주는 기계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얼마의 정확도로 할 수 있는지가 문제인데 지금은 엄청난 정확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야, 정말 엄청난 발전이네요. 이용하면. 근데 이것이 지역이나 그것이 놓인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5가지 원자를 내가 가지고 숫자들을 부여하겠다면은 여기 이 지역, 이 물건에는 5가지 미세한 비율의 차가 숫자로 나올 거고 똑같은 물질이라도 요 미세하게 네. 요 비율이 다르다면 다른 물질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상 우리 얼마 전에 얘기했던 흙도 그럼 그 비슷한 예가 되겠네요. 이게 여기 흙 아닌데 이게 여기 왜 묻어 있지 이 사람한테? 그렇죠. 그게 굉장히 절실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범죄 이 수사에 차량이 이동하고 나서 분명히 이거 어디 갔다 온 흙인데 알 수 없다면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 만들자고 수없이 많이 건의를 했었죠. 실제로 이 기법을 써서 그 사건이 해결된 아주 유명한 경우가 하나 있는데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2010년 12월 23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를 앞둔 그 시점인데 그때 인터넷의 한 사이트에 아주 끔찍한 사진이 하나 올라와요. 예. 그 사진은 보통 우리가 이제 빵집에서 사 먹는 밤식빵 안에 쥐가 맞아요. 기억나요. 쥐가 네. 한 누리꾼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린 사진들입니다. 식빵 사이로 보기에도 흉측한 쥐로 추정되는 물체가 보입니다. 이 사진들은 순식간에 인터넷을 타고 퍼져나갔고 해당 식품업체는 급히 해명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사진들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게시자의 신원 파악이 우선이라 보고 IP 추적에 나섰습니다. 그 사진 자체가 너무 끔찍했고 사람들이 너무나 놀래가지고
그 크리스마스 때에 제과점의 매출이 뚝 떨어질 정도로 굉장히 혐오스럽죠. 그때. 아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조사를 해보다 보니 놀랍게도 이 사진은 이제 조작된 거죠. 조작된 거란 뜻은 쥐를 식빵에 넣어서 식빵을 만든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면은 이 범인 이 사진을 올린 이 사람이 사실은 문제가 되었다고 했던 그 제과점 근처에서 제과점을 하던 동정 업종의 경쟁 업주였던 것이죠. 범행을 결심한 김 씨는 아들에게 10,000원을 주며 경쟁 제과점에서 식빵을 사오라고 시켜 해당 업체의 구매 영수증과 비닐봉투를 입수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매장에서 제빵사가 퇴근한 틈을 타 쥐를 넣은 식빵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김 씨는 PC방에서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해 자리를 옮겨가며 남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것이 밝혀지게 되는데 이때 그럼 과연 그 식빵이 어느 식빵인지 이런 걸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잖아요. 식빵은 다 그렇죠. 식빵인데. 식빵에 지분이 없으니까. 식빵은 그냥 식빵이잖아요. 식빵이죠. 그때 이제 국가수에서 이걸 조사를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바로 여기에 지금 제가 이야기한 그 화학적 지문, 동위원소를 이용한 화학적 지문 기법이 사용돼요. 그 빵집에서 나온 빵들과 밀가루 거기에 있는 것의 동위원소 비율과 지금 의심받고 있는 제과점의 밀가루나 거기에 있는 빵들 그것들의 동위원소 비율을 비교한 거예요. 이쪽이랑 같은 거죠. 그 역이 물질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데 화학적 지문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국가원은 쥐식빵의 겉모습이 김씨 매장에 있는 빵틀과 일치하고 칼슘과 마그네슘 또 나트륨 등 빵의 성분 역시 김씨 매장의 식빵과 유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일은 제가 한 일이니까 혹시나 다른 제빵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눈치를 주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염치는 없지만 지금 이런 장면들이 자꾸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가족들에 있는 그에 상응하는 또 다른 피해들이 있으니까요. 좀 자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